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이제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박종훈 팀장과 함께 그 월간 뉴스레터는 조금 재밌게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사실 이슈가 많을 때는 또 이런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하면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일찍 일어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재미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 어떤 일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와 바이든 이야기를 항상 저희가 봉 박사님을 통해서 전달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뭐 바이든도 그 아들의 사법 리스크, 트럼프는 트럼프 본인의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기 전에 또 댓글에 궁금증이 올라와서 제가 그거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흑인 유권자들이 중요해졌고 또 그들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 경제 정책에서 중국과 관련한 공급망 폐쇄, 관세 인상 등등 이런 부분에서 그들은 공화당 정책을 지지하는 건가요?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 정책 자체를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이 현실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워낙 불만이 크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을 지지하기보다는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 때리기,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 자체를 잘 알거나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래서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직 그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후보가 표방하고 있는 중국 정책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처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펼쳐졌던 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바이든은 조금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온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반면에 바이든은 더 치밀하게 중국을 괴롭힐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우세했고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막 이렇게 한다면 바이든은 몰래 뒤에 가서 그렇죠. 위에 칼을 긋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네. 하죠. 우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외교안보 정책, 그 중국 정책을 포함해서는 사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랑 다를 바가 없다. 네. 괜히 말만 점잖게 하는 것이지 맞아요. 미국 이익을 계속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대중국 강경책은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은 흑인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놀랍게도 역사상 1964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 20% 정도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표방하는 대중국 강경책을 지지하기 때문이냐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트럼프 집권 1기 4년 때도 너무 고생을 했고 네. 바이든이 집권한 지난 4년 동안에도 너무 죽을 맛이었는데 차이가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방법의 차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신랄한 비판을 했죠. 무역 테러리스트, 글로벌 경제 침략자, 사기꾼, 좀도둑, 규칙 파괴자, 환율 조작국 정말 못하는 말이 없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사용했던 대중국 경제책은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2018년 3월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제 행정명령에 처음 서명을 했고요. 그게 선전포고였고 그해 7월에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또 2019년 9월엔 1,2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또 매겼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백기를 들고 이제 제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는데 네.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관세 폭탄보다는 수출과 기술 통제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게 첨단 기술 접근 그 권한을 주지 않겠다라든지 그렇죠. 중국산 제품에 대한 특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방법만 다르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면에서는 이게 초당적인 그런 합의가 미국 정부 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청문회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국무장관 후보였던 토니 블링컨, 당시 이제 청문회는 국무장관 지명자였죠.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하여 더 강경하게 접근한 것은 옳은 일이다.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될 사람이 전직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좋은 발언을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에브릴 헤이즈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도 청문회 당시에 정보 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한 적국이다 이런 강한 이야기를 했고 네. 또 트럼프와 원수지간이었던 탄핵을 주도했던 낸시 펠로시 전 민주당 소속 하원 의장도 화웨이 제재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을 지지했죠. 그래서 화웨이 중국산 이제 전화기라든지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중국 공안을 우리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낸시 펠로시가 얼마나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트럼프가 국정연설할 때 전례를 깨고 하원의장과 왁수도 안 했죠. 네. 연설문을 툭 던지고 연설을 시작했고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가 국정연설 할 내내 이제 한숨 쉬고 안절부절하다 끝나자마자 이거 연설문을 박박 찢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책은 옳은 정책이라고 낸시 펠로시가 지지를 했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흑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4.1% 정도입니다. 라틴계 유권자와 거의 비슷한 분포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그 흑인 유권자들, 특히 남성 유권자들 간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저보다 전에 나오신 분께서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활발하다 이런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가 세상에서 가장 그 가치가 높은 기업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흑인 유권자들 특히 그 흑인 젊은 남자 유권자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용이냐? 나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물가만 올라가고 생활비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잔치인 거죠. 그래서 그게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미국이 지금 취업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업률이 4% 미치면 굉장히 좋은 기록이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직장을 못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흑인 유권자들, 특히 흑인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분노가 부글부글하기 때문에 이런 흑인 유권자들의 공화당으로 쏠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한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비슷하고 그래서 지지하는 것뿐이지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예, 근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저희가 경합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8개 주. 거기 여론조사 지난달을 보면은 거기서 전체 유권자 약 15%는 미국 사회가 너무 썩고 엉망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트럼프가 이 분노한 유권자층에서는 바이든 후보를 70%대 24%로 약 32%를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노한 유권자들, 미국 시스템은 이제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근본으로부터 바뀌어져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젊은 유권자층, 그리고 흑인 유권자층, 그리고 라틴계 유권자층이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의 이탈을 막고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리는 것이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댓글에 올라온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는 최근의 이슈를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일이 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박사님을 예, 그렇죠. 뵀어요. 근데 그 사이에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 중에 트럼프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거는 아직은 아닌데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 맨하탄에서 그 성추문 입막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거는 네. 유죄 판결을 배심원 전원 일치로 받았죠. 배심원. 하지만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렇죠.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7월 11일입니다. 7월 그래서 11일. 예, 그 뉴욕주 대법원에서 후안 멀천 판사가 이제 그 형량을 선고할 텐데요. 네. 만 13만 불을 주면서 장부를 조작해서 그 플레이보이 모델이었던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그 2010년 대선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34개 항목에 모두 유죄 판결이 배심원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죄는 유죄입니다. 유죄는 네, 판결이 네. 배심원 쪽에 난 거 이제 그렇죠. 어떤 벌을 내릴지를 판사가 예, 정하는 이게 거군요. 클래스 2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수감이 된다면 이제 16개월에서 최장 4년간 이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77세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형사법 차원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수감을 이제 선고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수감을 선고하더라도 주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공화당 대선 후보임을 감안할 때 이제 변호인단과 그 교화소의 간의 이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네. 가석방을 받아서 선거 캠페인은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죄를 받았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징역형을 하지만 항소를 할 수 선고받아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항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질질 끌고 가다 가석방이죠. 보면 가석방으로 하고 이 선고가 난 지 이제 30일 안에 항소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직은 6개월 표명 안 안에 했나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죠. 판사의 7월 10일 선고는 날 7월 나와야 11일이고 되니까요. 예. 요게 항소할 그러면- 것이 확실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1차 재판에서 나온 형을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수감이라든지 네. 하지만 또 이제 항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많은 시간을 이제 소요하겠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근데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랬던 후보가 있었나 싶은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비슷한 경험이 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그 1920년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유진 V. 뎁스라는 후보는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수감이 돼 있었습니다. 조지아 감옥에. 왜냐하면 이 후보가 미국이 제1차 대전 세계대전 참전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을 하다가 이제 아틀란타 주의 이 주 정부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캠페인에 적극 활용한 게 뭐냐면은 캠페인 슬로건을 수감자 번호 9653번을 대통령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3등에 그치긴 했지만 당시에 4%에 해당하는 89만 7,704표를 얻어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하긴 했죠. 만약에 트럼프가 수감이 되고 이제 항소에서도 유죄가 다시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선거에 이긴다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감옥에 있어야 되는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만은 비근한 사례에 미국 법무부가 메모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탄핵 위기에 갔던 것이 1973년도 리차드 닉슨 공화당 대통령 워터게이트 스캔들이었죠. 두 번째는 2000년에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이 이제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성추문 스캔들. 이것도 탄핵 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법무부는 만약 대통령이 감옥에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레인지먼트가 필요한가? 이런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미국의 대통령이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를 포함해서 감옥에 있어서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입니다. 없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미국 헌법학자와 대법원은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자격이 있다입니다. 그 피선거권의 제약이 미국 헌법 2조를 넘어서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것이 미국 대법원의 이제 판단이거든요. 미국 헌법 제2조를 보면은 미국 대통령 피서권을 가지는 자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선거 당시에 만 35세 아니면 이상, 그리고 미국 영토에 14년 동안 거주한 사람, 그리고 내추럴 본 시티즌이라고 그러죠.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그 헌법 2조에 한 것은 당시에 이제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다시 또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생겨서 영국 총독이 미국의 대통령, 독립은 됐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미리 막아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의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무조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되고 14년은 미국 영토에서 살아야 되고 35세 이상이 된다는 규정을 넣은 것이죠. 이거 말고 또 피선거권 제약을 두는 것은 국민의 지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것이 미국 대법원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올리버 웬들 홈즈라는 대법원 판사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아무리 엉망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사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 2조 이상의 제약을 두는 것은 국민이 지도자 선택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법부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미국 국민들이 지옥에 가고 싶다면 우리 대법원이 그걸 도와주는 게 임무다. 사법부의 책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네.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감옥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피선거권의 뭐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보면은 일반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뭐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고 또 네. 대통령 피선거권을 받으려면 만 40세 이상의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해외에 오래 계셨는데 당시에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냐 했을 때 이런 그 업무상으로 해외에 거주한다든지 공직을 위해서 거주한 것은 국내 거주로 해당한다는 이런 유권 해석이 당시에 있었죠. 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그러니까 이 형사 사건에 휘말린 내용들을 보니까 총 한 4건입니다. 나머지 3건 같은 경우에는 대선 11월 이제 예정되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 뭐 항소하거나 그냥 시간을 끌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네요. 예, 시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네네. 그리고 그 캠페인 팀에서 일부러 끌려고 하지 않아도 그 나머지 3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그 판사가 대선 전에는 어떤 큰 결정이 나오지 않는 네. 그런 식으로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아까 먼저 번에 이제 조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이제 총기 소지법 위반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지만 네, 네.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다. 조 바이든이 실형을 살게 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런 위법 행위를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를 안 했다면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그런 공화당 층의 공격에 시달렸겠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주장이 오히려 강화가 됐죠. 이 메시지는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거거든요. 왜 당신은 자꾸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그러냐.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헌터 바이든이 이제 죄목이 뭐냐면은 이제 총기 소지와 구입에 대한 그런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당시 자기가 마약 중독 상태였다는 것을 사실 총기를 구입할 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정신적으로 좀 미약한 사람들에게 총기를 함부로 팔면 안 되거든요. 총기의 소지는 미국이 자유롭지만 하지만 이제 이게 특수한 그 케이스. 검증 과정이 있는데 네네. 그게 제대로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헌터 바이든을 너무 공격하게 되면은 음. 공화당의 골수 지지층인 이제 로비 그룹, NRA, 미국 총기 협회의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미국 총기 협회 입장에서는 미국 헌법상은 모든 국민은 총기 소유의 자유가 있는데 네. 자꾸 이런 민간인 피해가 난다 그래서 총기 사건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주 정부가 이런 헌법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총기 그 구입상의 그 정신 건강 검증 의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네. 이것은 헌법적인 권리의 제약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음. 근데 헌터 바이든 케이스를 이제 공화당 의원이나 트럼프 후보 측에서 공격하면서 네. 이래서 문제다 하면은 오히려 NRA가 주장하는 거와 반대로 그러면은 앞으로는 총기 구입할 때 좀 더 그 구입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담론이 흘러가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NRA의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는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트럼프 후보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헌터 바이든의 이제 유죄 판결 이후로는 이 사법 리스크는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떠났고 네. 또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도 나머지 세 개 그 워싱턴 D.C.에서 연방 선거 방해라든지 조지아주에서 선거 개입 기소, 그 다음에 플로리다 주에서의 기밀 문서 유출 사건도 이 판사들이 트럼프 변호단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나는 이 사건에 기소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공을 넘긴 것이죠. 네. 연방대법원에 과연 이 사건이 사건이냐 아니면은 사건이 없는데 트럼프가 부당하게 기소가 된 것이냐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이것이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면은 아니다 면책 특권이 이렇게 함부로 적용될 것이 아니다 사건이 있다라는 판단을 먼저 내려주길 부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건 심리에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콜로라주 주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14조를 들면서 반란을 선동하는 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트럼프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은 지나친 연방이 결정할 문제를 지방이 결정했다고 해서 중단을 시킨 걸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네. 이 세 가지의 기소된 사건도 11월 5일 대선이 끝난 후에야 뭔가 윤곽이 드러나고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네.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트럼프 후보도 사법 리스크는 이제 물 건너갔다. 그 충격적인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의 총기 소지, 그러니까 소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총기를 구매할 때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과정에 문제가 거짓을- 있었기 때문에 소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소지했기 그렇죠. 때문에 문제가 되는 네. 것이죠. 그리고 조지아에서도 이제 연방 검찰이 이제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페니 윌리스가 그 연방 검찰인데 그래서 특검을 이제 조직을 해서 사건 조사와 기소를 시작했어요. 근데 네. 스캔들이 일어난 것이 네. 이 윌리스 검사가 임명한 특별 검사 네이탄 웨이드가 자기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거는 자기 남자친구를 소위 써서 네. 특혜를 준 것이다. 이 검찰 특검부터 다시 짜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네. 이 웨이드 특별검사는 사임을 했고 또 이 윌리스 검사가 이 조지아 주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를 기소하는 것도 커다란 암초에 걸렸다. 이런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헌터네요. 예.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연관이 좀 있나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최근에 뭐 장군 멍군 하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당사자의 일인지 뭐 아들 가족의 일인지에 따라서 이게 지지율이 과연 달라질까 싶기도 한데 지지율에는 네. 사실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2%에 6% 정도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는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판결이 나왔을 때 이것이 뭐 놀라운 사건이겠죠. 왜냐하면은 그 35 이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35%의 응답자가 트럼프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죠. 네.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53%의 응답자들은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죄 판결이 나와서 놀라운 건 있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겠냐고 했을 때 18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젊은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은 21%가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철회를 하지 않겠다. 2% 65세 이상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판결에 상관없이 나는 계속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젊은 유권자들이 유동적이긴 한데 이 사건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그러면 이 사건을 계속 추이를 지켜봤냐 했을 때 10%만이 추이를 계속 지켜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네.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분노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트럼프 후보에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현지 시각으로 27일입니다. 두 후보 간의 토론회, TV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고 미국 국민들의 뭐 10명 중 6명이 이 토론회를 시청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 저희가 이제 토론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봉 박사님 만나게 돼가지고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난 그렇게 늙지 않았다. 난 정정하다 이런 걸 바이든 젊음을 과시하는 게 바이든 토론회 관전 대통령이 포인트다. 예, 그 뭐 지난번 3월 국정 연설 때 성공을 하려나? 했죠. 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지난 2020년 대선 때 이 대선 토론 때문에 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차 토론 이후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네,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가 보신다면.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말도 못하게 막 중간에 말을 자르고 끼어들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하다가 그만 좀 하라고 참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트럼프 후보는 이것으로 이제 조 바이든 후보를 격하게 몰아붙여서 성공했다고 봤는데 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는가 토론인데 말도 못하게 하고 대통령답지 않다. 네. 이것이 먹혔어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거기서부터 손해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럼 안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트럼프 그 캠페인 측에서도 그 경선 주관 단체하고 경선을 바꾼데 순수하게 순순히 동의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988년 이후로 이게 미국 대통령 후보 대선 토론은 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라 그래서 제3 중립 단체가 주관을 해왔는데 네. 2020년 때 이 주관 단체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공화당에서도 제기됐고 민주당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이제 공화당 측이야 그 트럼프 후보가 졌으니까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그 운영 방식에 특히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커미션 온 프레젠셜 디베이트 그 단체에 격렬하게 항의를 한 게 뭐냐면은 1차 토론을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일 때였습니다. 네. 양 후보라든지 참관인 트럼프 후보의 가족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 청중에 있는데 그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코비드 양성 판정을. 그리고는 토론을 했는데 나중에 며칠 후에 트럼프 후보가 양성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 말은 뭐냐면 나 바이든도 코로나에 걸릴 위험에 그대로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주관단체는 아무런 그런 방지책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그 마구잡이로 이렇게 트럼프가 막 끼어들고 하는데 제지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다 했고 그래서 공화당의 트럼프 팀도 그렇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팀도 이제는 더 이상 커미션 온 프레지던셜 디베이트에 맡길 수가 없고 6월 27일에는 아틀란타에 그 회사가 있는 CNN 주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90분 동안 하고 그냥 물하고 메모지 이렇게만 가지고 들어가고 끼어들거나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가 저절로 꺼지고 이런 신사적인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두 번째 토론이 이제 9월 10일 ABC 주관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금 따라잡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는 나 믿을 수 있다. 4년 더 충분히 대통령 일 잘할 수 있다. 나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기억력 괜찮다. 이런 것을 과시를 해야겠죠. 지금 두 후보 간에 뭔가 정책적인 내용이 부각되기보다는 뭐 사법 리스크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되게 뭔가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실제 토론회에서도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미국의 이러한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을 더 부흥시키냐 보다는 저 아직 건강해요를 어필한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하지만 단순하지 이제 않나 치명적인 싶어요. 약점이죠. 결국에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후보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것인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 표가 사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은 내가 투표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지도 못하게 굉장히 노쇠해 보인다면은 이 지지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의 나이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했을 1984년도였는데 당시 이제 70세 이상이라서 고령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배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 감각이 좋았어요. 그래서 월터 먼데인 후보가 계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4년 더 맡기는 것은 미국이 위험하다. 너무 노쇠했기 때문이다. 이런 공격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토론회에서 질문자가 나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후보의 나이가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재치 있게 받아쳤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이가 왜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상대 후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월터 먼데이 후보까지도 막 웃었거든요. 그걸로 넘어갔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한번 나이 이제 건강 그만 얘기하라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이번 6월 27일에서 만들어야죠. 네. 자,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 두 후보 간의 토론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 또 본 박사님 모시고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터뷰 서강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봉영식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